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페이지 19페이지인데요. 2주 대책 수용 방식 지난 시간에 여기 좀 마무리 못했죠? 수용 방식 2주 대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 상환 채권 발행까지 봤고, 수용 방식일 때는 보상급 지급하잖아요. 할 근거를 상실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당해적의 택지 개발되면 장착할 수 있도록 보상급 지급 외에 별도로 2주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2주 대책 수립은 당행 규정이라는 것만 체크하세요. 2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 부분하고, 이거 지금 수용 방식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이 뭐예요? 미리 받는 거죠. 돈이 수용 방식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택지 개발되면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에게 그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까? 미리 받는 걸 선수금. 근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전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선수금. 그런데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뭐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 그러죠.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라. 그래서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이렇게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전부. 그런데 선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으려면 요건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선수금 받을 때는 이렇게 요건이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자란 공공사업자도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었죠. 공공사업자 4명 있었고 민간사업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민간사업자. 그러면 공공사업자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민간사업자도 선수금 받을 수 있는데 공공사업자가 미리 돈을 땡겨 받으려면 어떤 요건 필요한가요? 최소한의 요건. 그래서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한 고시한 후에 사업 시행 토지 면적 얼마 이상의 수익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는 10% 이상의 수익권만. 그러니까 최소한의 10%의 수익권만 확보하면 돼요. 갖고자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10% 이상의 수익권만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이건 그냥 구색 맞추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민간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가 문제죠. 이 사람들이 받아놓고 부도나면 큰일 나니까 민간 사업자는 다음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대.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러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민간 사업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자, 첫 번째는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뭘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확보 몇 퍼센트겠어요? 당연히 100%겠죠? 아까는 공공사업자는 10% 이상의 수익권만 확보하면 되지만 여기는 그 공급하려고 하는 땅에 대한 수익권이 확보가 돼야 돼요.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그 토지 수익권 확보한 토지에 저당권도 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권 확보, 저당권 말소, 그 다음에 실제 민간 사업자는 선수금 받으려면 공사 진척률이 필요합니다. 진척률이. 공사가 실제 진행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척률은 몇 퍼센트예요? 10% 이상 진척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10% 이상의 수익금을 확보하면 되는데 민간사업자는 수익권 확보, 저당권 말소, 공사 진척률 10% 이상. 그리고 또 선수금 받아놓고 중간에 사업하다 부도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부를 담보하게 한 보증서를 제출하래. 누구한테 제출하라고요? 지정권자에게. 그래서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사업자는 선수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공사업자가 받을 때, 민간사업자가 선수금 받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것을 딱 정리를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자, 수용 방식과 관련해서 선수금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용 방식과 관련해서 뭐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부분이 어떤 특정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토지 상한 채권하고 또 하나 뭐예요? 원형지죠? 원형지.
근데 원형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원래 수용 방식은 이 개발 구역 내 개발 사업 하겠다라고 구역이 시작되면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땅을 다 사는 거죠. 사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구역 내 시행자가 땅을 다 샀어. 사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이렇게 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자기 땅인데 택지 개발화가 하지 않고 그냥 조성되지 않는 이 원형지를 이 개발자에게 공급해서 여기를 직접 개발하게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다. 그럼 뭔가 좀 이쁜 개발도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원형지를 시행자가 택지 개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자에게 직접 여기를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자. 근데 시행자가 원형지를 조성되지 않는 토지를 팔아먹을 때도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지정권. 무조건 수용 방식에서는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라. 그죠? 근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데 처음에 참 잘 나왔던 것은 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죠. 면적. 자, 이 개발 구역이다. 그러면 이런 개발자에게 공급해서 여기를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는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예요? 네, 얼마? 네, 여기는 3분의 1 이내로 해야 된다. 여기를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참 잘 나와요.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잘 물어보죠. 왜 2분의 1이라고 잘 물어봐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토지 상한 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그쪽에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토지 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 금지.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 이내. 2분의 1하고 3분의 1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원형지 공급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원형지 그러면 개발자에게 시행자가 이 원형지를 자기 땅이잖아요. 다 샀으니까 자기 땅인데 원형지를 개발자에게 공급해서 여기를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5명 나오죠.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정도 되는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가 5명이 딱 돼 있죠. 그러면 누구예요? 원형지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국가, 지자체, 행정청 그리고 또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봤던 공공사업 시행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줘서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우리가 공공사업 시행자금은 실은 4명이었잖아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한 명 또 누구 있었죠? 정부 출연기관이 있었잖아요. 우리 공공사업 시행자 때 정부 출연기관 뭐 이런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제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발자의 누구는 포함이 안 돼요? 정부 출연기관은 개발자가 아니구나. 왜 아니에요? 국가철도공단은 우리 역세권에서만 도시개발을 한다고 그랬고 제주는 제주에서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원형지 개발자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자의 공공사업자 중에 누구는 포함이 안 됐다고요? 정부 출연기관은 포함이 안 됐다. 그렇게 주의를 딱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원형지 개발자 공모했대요.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된 자 개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원형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직접 여기에다가 직접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이자들이 원형지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자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원형지가 개발자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자의 매각 금지가 있죠. 이 질문도 잘 나오죠. 원형지 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았대. 그럼 그 개발자 중에서 첫 번째 돈 빼고 국가 지자체 빼고 국가 지자체는 제외한다. 이 말은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뺀 나머지 개발자는 삐리리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원형지를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자. 몇 년 얘기는 몇 년을 범위 내에서 원형지 받았대 이 개발자가 받았으면 몇 년을 범위 내에서 매각하면 안 돼요.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하지 마라. 그래서 시행령으로 딱 들어갔던 시행령에서는 두 개를 놔두고 있죠.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원형지 공사를 끝냈대. 공사 완료하고 몇 년? 5년. 그리고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했대. 몇 년? 10년. 이 기간이 먼저 끝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하면 안 되는데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원형지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 그래서 매각 제한. 그러나 누구는 매각이 가능하다고요? 국가 지자체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는 항상 매각 제한의 문제가 나올 때는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앞에가 국가 지자체인지 아닌지. 국가 지자체는 매각 제한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매각 제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싹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또 물어봤던 게 그럼 원형지가 아까 개발자가 5명이었잖아요. 5명. 요놈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개발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할까요? 자, 개발자 선정은 이 시행자가 원형지를 이렇게 개발할 자를 선정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경쟁 입찰로 해요? 아니 이거 개발자가 지금 5명밖에 없는데 경쟁 입찰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지 개발자 상정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특정한 당사자 선정해서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이죠.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이 원형지를 개발하는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자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의계약. 그런데 이 개발자 중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개발자를 선정하는데 개발자 이 5명 중에 민간인이 하나 보이죠. 거기가 누구? 5번째 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그러면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학교도 여러 가지 뭐 학교도 있고 공장도 현대도 삼성도 다 있으니까 이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선정은 요거 어때요? 민간인이니까 여기는 학교나 대학, 그죠? 대학이라든지 공장은 그러니까 이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선정은 요놈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쟁 입찰이다. 여기 나머지 4명은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런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이용하는 자는 경쟁 입찰이다. 경쟁 입찰이다. 그죠? 5명에서 딱 생각을 하셔야 돼. 경쟁 입찰이다. 근데 경쟁 입찰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공장 용지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경쟁 입찰을 고쳤는데 2회 이상 유찰이 됐대. 유찰되면 그때는 어떻게? 나 다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래?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래요. 수의계약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데 추천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또 있어요. 추천 방식 나옵니까? 개발자 선정에는 추첨이 없고 나중에 시행자가 이게 택지 개발해서 우리한테 줄 때 조정된 도시를 공급할 때는 그때는 공급의 방법은 경쟁 입찰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성 토지 공급에서는 방법이 3개가 다 나와요. 경쟁 입찰, 추첨, 그리고 수의계약. 그런데 원형지 개발자 선정에는 뭐뭐가 나와야 돼요? 수의계약하고 경쟁 입찰이 나오지 추첨 방식이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 누구를 추첨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하셔야 돼. 좀 이따가 조성 토지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 수의계약, 추첨 다 나옵니다. 근데 개발자 선정일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수의계약하고 경쟁 입찰. 그죠? 이렇게 2가지. 추첨 방식은 안 나온다. 그래서 어디서 추첨을 듣긴 들었는데 어디서만 나오는지 헷갈리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 걸 시험에서 막 내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개발자 선정, 매각 금지, 개발자 선정 이런 질문들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잘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원형지. 여기 있는 내용들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자, 원형지를 개발자에게 이들에게 원형지를 여기 있는 원형지를 공급할 거예요. 자, 이 원형지 공급할 때 공급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 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할 때 그 원형지에 대한 감정 가격으로만 줘야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줄 때, 공급할 때 그렇게 주나요? 예, 원형지 물론 기본적으로 이 원형지 감정 가격이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그 원형지 감정 가격에 이 지역은 그래도 도시개발구역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발 사업할 때 1차적으로 하는 게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 가격에 기반시설 설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감정가격 플러스 기반 설치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여기서는 원형지 공급 가격은 협의하여 정한다. 이게 포인트란 이야기예요. 그 원형지에 대한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감정 가격에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지에 관련된 지문들 거기에는 나온 지문들 그래서 수용 방식은 어떤 포인트 어떤 특정 부분이 탁 나온다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하고 원형지 쪽이 잘 나와요. 왜?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원형지 낼 만한 오지 선단 낼 만한 문장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용 방식을 물어보는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원형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은 원래 취지가 뭐예요? 시행자가 이 개발구역 내 땅을 다 사가지고 자기 땅이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택지 조정해서 그 토지 이용객에 따라서 조정된 토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거예요. 시행자가 이 택지 개발이 끝났으니까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조성된 토지를 분양한다는 이야기죠. 분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행자가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지정권자에게 그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도 즉 분양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받아라. 예전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한때 답이 된 적도 있어. 그런데 제출이 지금은 다 승인받아라. 그래서 이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선수 받고자 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원형지를 공급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도 누구? 지정권자 승인. 수용 방식은 모르면 뭐 하려고 한다. 시행자가 그러면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조성된 토지 공급 여기에서 공급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용 방식으로 택지 개발되면 이 땅에 대한 가격이 평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의 가격이 평가돼야 이제 뭐 경제 입찰하든 추첨하든 수익 계약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은 개발 계획에서 어떤 용도로 이 땅은 상업 용지로 이적은 업무 용지로 여기는 단독주택이 들어선 땅입니다라고 다 놨을 텐데 그래서 땅을 만들었으면 이제 분양을 할 텐데 그럼 이 거기에 대한 땅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용 방식에 있어서 조성된 토지 가격의 평가는 어떻게 한다? 누가 한다고요? 여기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택지 감정가격이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평가하겠어요? 가격이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이 감정가격이 택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용도로 공급할 때는 그 택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자, 어떤 용도? 여기가 이 조성된 토지 용도가 학교 용도, 또 폐기물 처리가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 설비 등. 자, 이러면 이런 시행자는 학교 부지라든지 폐기물 처리설이라든지 우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들어왔더니 공공시설 용지라든지 공장이 들어서는 공장 용지라든지 임대주택 뭐 이런 거 다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임대주택 용지라든지 무료의 사회복지설. 그다음에 여기를 유료 이렇게 나왔어요. 유료는 아니지, 그죠?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이용한다든지 또 이주단지 주소 목적으로 공급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미 그 택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이런 용도로 공급할 때는 그 택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죠? 지문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용도로 공급할 때는 이미 땅 가격이 다 매겨져 있는데 그 감정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이제 가격이 딱 이 택지에 대한 감정 가격이 다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업용지, 업무용지, 근생용지는 감정 가격이 다 매겨져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면 이제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을. 자 그럴 때 분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게 공급에 대한 방법.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는데
고시된 실생 거기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있으면 지구단위 포함해서 공급하는데 이 경우 공급한다는 말은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받을 사람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나요?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기반시설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나요? 자격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자,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 보시고 그러면 이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쟁 입찰이죠. 여러분 LH가 이게 택지 개발해서 여기 상업용지 분양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정 가격이 다 매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택지 감정 가격이. 그러면 이 땅을 분양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LH가 이거 팔겠대 지금 상업용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대한 감정 가격 대비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돼야겠죠?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경쟁 입찰이잖아요. 우리 경매 받을 때 그러잖아요.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나와 있으면 그 가격 대비 최고가를 써내면 낙찰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쟁 입찰이죠. 그래서 원래 조성된 토지 공급의 원칙은 경쟁 입찰이다. 그죠? 근데 이거하고 또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아까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 개발자 5명 있었는데 그죠? 거기는 이제 수의계약이고 아까 민간의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 그때는 경쟁 그 개발자 선정이었고 여기는 이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방법입니다. 공급 방법은 경쟁 입찰, 즉 최고가를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시험에 이거 나올까요? 경쟁 입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천 방식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대요. 조성된 토지 공급 방법은 경쟁 입찰 그리고 추천 방식 수의 계약. 그래서 추천 방식은 조성된 토지 공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추첨입니까? 추첨이 뭐예요? 추첨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애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추첨은 누가 뽑기 잘하냐, 누가 운빨이냐, 그죠? 누가 꿈 잘 꿨냐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입찰 보증 그런 딱 입찰 보증금 딱 내놓고 있으면 문자 들어온다고 그랬죠. 당첨되면 당첨됐다고. 그러면 된 거지 뭐. 왜 떨어지면 어떡고 기분 나쁘고. 자, 그러면 또 떨어지면 보증금 이어놓고 이제 한 일주일 안에 나 들어오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운빨이 아닌갑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추천 방식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오세요? 추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 추천 방식. 어떨 때 추천 방식이에요? 단국 공공 초과. 단국 공공 초과. 단국 공공 초과. 자, 여기가 조성된 토지 공급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단독주택 용지라는 이야기예요. 단독주택 부지를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단독주택 부지를 공급한다는 또 평수가 몇 평짜리? 100평 이하. 여기가 단독주택 용지가 들어선 땅인데 100평이 초과되는 것들은 무조건 경쟁 입찰이고 100평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요. 그리고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이게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국민주택이 들어서는 땅이 돼.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건 쉽게 들어갈 입찰할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입찰하지 못해요. 이건 건설회사 입찰해야지. 현대나 삼성이 이렇게 추천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 그리고 또 뭐예요? 공장용지도 추천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법에 한 공공택지도 이것도 공공택지도 여러분이 들어가겠죠. 이제 건설회사들이 택지 분양받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공공택지도 또 추천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국 공공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초과가 뭐예요? 요 초과. 수의계약으로 공급, 수의계약이라는 특정한 당사자 선정해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공급하는 면적보다 수의계약으로 받는 신청량이 그 공급 면적을 뭐 한다? 초과할 때는 초과했을 때 여기 경쟁 입찰이다 그러면 안 돼요. 초과하면 그때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면적보다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는 추천 방식이다 그래야지 초과됐다고 경쟁 입찰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추천 방식에서 공급될 수 있는 것은 단국 공공 초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셔야 돼. 추천 방식은 뭐라고요? 한국 공공 초과, 한국 공공 초과, 한국 공공 초과. 이렇게는 추천 방식이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공급 방법이 나올 때 추첨 아니면 수의계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가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 뭐라고 했어요? 특정한 당사자 선정해서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우리 법에 겁나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다 사연이 있어 보여. 사연이 있으면 아 이거는 수의계약이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게 사연 있는 걸 다 외우지는 마시고 당국공공 초과 딱 이렇게 5개 알아놓으시고 나머지는 사연이 있어 보인다. 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 예를 들면 뭐 이런 일반에게 분양이 어려운 공공시설 용지라든지 토지 상한 채권에서 상환한다든지 토지 용상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든지 다 사연이 나름 사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무슨 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수의계약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공급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처음은 5개는 외워놓으시고 나머지 수의계약은 어떤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런 수의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찾을 때는 추천 방식 5개만 그렇게 해서 모르면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성된 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조성된 토지 공급 방법, 공급 가격 이런 것들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 방식의 전부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초과는 암기하셔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용 방식까지 다 정리했고요. 바로 환지 방식 들어갈게요. 컨디션 좋아 보이니까 자 환지 방식 들어갑니다. 자,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도 시험에서는 매년 뭐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아니면 하나 두 개. 그래서 이 방식에서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아니면 세 문제까지 나와요. 어떨 때는 수용 방식이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환지 방식 하나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수용 방식 하나 나오면 환지 방식이 두 문제가 나올 때 있고 아니면 수용 환지 각각 하나씩 나오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문제는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환지 방식은 뭐예요? 환지 방식은 교환해 주는 것이죠.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교환. 나중에 끝나면 A한테 여기 있으면 A가 땅 가지고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적을 이쁘게 만들어서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성된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죠.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C한테 주고 D한테 주고 그죠? 그러면 시행자가 공짜로 사업해 주나요? 공짜로 안 하죠. 그러면 사업하면 돈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행자가 공사 비용을 충당해서 가져가는 땅이 뭐고 대신 공사 비용을 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시행자가 공사 비용을 충당해서 가져가는 땅. 그래서 이제 사업해주고 토지자들한테 토지 교환해주고 시행자는 대신 채비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헌땅 대신 새 땅을 받아가면 자, 그대로 받아갈까요? 아니면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여기에 공공시설도 새로 설치가 되고 도로도 나아져야 되고 공사비 채비지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다 부담해야 될까요? 부담해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토지 부담률.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평균 부담률은 얼마예요? 환지 방식 사업할 때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평균 부담률은 얼마? 50%를 초과제마다 일명 간보율, 간보율 적용해서 이렇게 교환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 이제 개념 정리하면 환지 방식은 나중에 끝나면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환해 주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환지 처분. 교환해 주는 환지 처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가 바로 택지 개발 사업을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네. 수용 방식이 자기 땅이니까 택지 개발해서 이용 계획에 따라 분양을 하면 되지만 환지 방식은 택지 개발하기 전에 나중에 끝나면 이적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면 당신들 이렇게 주겠습니다라고 미리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환지 계획. 그래서 환지 계획은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는 환지 방식 크게 세 파트예요.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그래서 환지 계획에는 환지 계획의 내용, 그리고 환지할 때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작성 기준, 그리고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절차. 이게 이제 큰 목차다. 입니다. 예. 환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환지 계획 다음 중 환지 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이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너무 아깝죠?
자, 먼저 환지객의 내용 첫 번째 뭐예요? 환지객에는 첫 번째 어떻게 줄 거냐? 자, 면적식으로 줄 거냐? 평가식으로 줄 거냐? 정하는 게 뭐라고요? 환지, 설계, 그죠? 근데 원래 환지, 설계 할 때는 평가식으로 해요? 아니면 면적식으로 해요? 네, 면적식으로 설계해요? 아니면 평가식으로 해? 자, 네, 네,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예, 여기가 이 개발구역이 있는데, 예전에는 면적식, 원래 환지는 그 자리에다 환지를 할 거예요. 내가 여기 땅이 있었으면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자리에 해야지. 엉뚱한 데 주면 안 돼. 그 자리에다 환지하는 게 원칙이야.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전에 개발구역 전에, 저 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에 A가 4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400제곱. B도 여기도 4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헌땅 대신 새 땅 이적이 새로 만들어질 때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토지 부담률 50을 정해놨어요. 일명 간보기를. 그러면 예전에는 그 자리에다 그대로 해줬거든요. 그러면 A는 간보를 떼게 되면 그때 뭐 사업하기 전에는 A나 B나 뭐 개발 사업 전에 토지니까 토지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보를 50 적용해서 환제를 해주다 보니까 A는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정전 토지 400에서 여기 200제곱미터를 받아가겠죠? 자, B도 얼마 받아가요? 200제곱미터 받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다가 예, 뭐 이 종전 토지 위치 고려해서 환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면적시로 그 자리에다 그냥 간벌만 적용해서 그대로 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이미 이 지역은 우리 처음에 우리 검단 신도시 만들겠다라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 용계획이라는 게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상업용지, 여기는 업무용지, 여기는 단독주택부지, 여기는 공원부지 막 이렇게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A가 그 자리에다 환지를 받다 보니까 A가 받는 땅은 상업용지대. 상업용지 시기금 상업용지 200제곱미터 받은 것이고 B는 200제곱 받았는데 단독주택 부지 받았대. 단독주택 부지 받았던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땅을 받은 것이고 여기는 상가지을 수 있는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가음볼 중에서 200을 받았는데 누가 씨팔 하겠어요? 예? 아, A가 그래요? A는 좋아하라고 아무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B가 왠지 손해보는 느낌 있잖아요. 이죠. 자, 이게 이제 면적식의 폐허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이 주다 보니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좀 교환할 때 공정하지 못한 느낌 있죠. 그럼 이제 평가식이라는 거, 이건 이제 면적식 그대로 그 간벌 중에서 그대로 주는 게 면적식이고, 평가식이라는 것은 이게 상업용지면 가치가 오를 거라는 누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토지를 줄여서 주는 그 가격에 비교해서 사업전과 후 가치를 비교해서 환지를 결정해 주게 되면 그러면 B는 좀 땅값이 싼 대신 좀 토지를 더 많이 주게 되면 공정하잖아요.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평가식이에요. 그래서 환지 설계는 면적식 평가식으로 하는데 원칙은 평가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환지 설계하고 그 다음에 또 필지별 환지 명세 A한테 B한테 C한테 주겠다. 필지별 환지 명세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디귿번 여기 요렇게 해놨는데 뭔가 좀 조심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필지별 권리별로 된 뭐예요? 자, 교환하면서 내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죠? 그래서 증환지, 감환지 막 이런 거 부지정 있고 그러잖아요. 더 받고 덜 받으면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청산. 환지 방식은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환하면서. 그죠? 자, 그러면 환지객에서는 청산금을 결정할까요? 청산금은 환지객에서 결정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환지객에서는 여기 있는 적응환지, 증환지, 감환지, 부지정 이런 청산할 대상 토지를 명세한다는 이야기예요. 청산 대상. 어느 게 청산 대상 토지? 증환지, 감환지, 부지정이 청산. 그래서 환지객에서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를 명세하지 청산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청산금은 돈 결정은 나중에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 결정은 환지객 내용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 자, 그러면 청산할 대상 토지 명세한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여기 나온 거 환지 예정지는요. 환지 받을 땅을 미리 가서 사용하고 시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임의적 절차야. 임의적 절차.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도 환지계획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지계획 내용이 아닌 것. 그래서 청산금 결정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은 환지계획 내용이 아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환지계획이 정하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여기 간보일 50 적용하면 토지소유자는 본래 자기 땅에 비례해서 이제 50% 작게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을 뭐라 그래? 50을 줘서 50만큼만 주는 것이니까 토지 면적 대비 50% 주는 것이니까 50% 땅이 남잖아요. 그 남는 땅을 뭘 한다고요? 보류지. 보류지는 이제 공공시설 부지로 빠지죠. 자, 뭐 이런 새로 땅 만들어지면 도로도 놔야 되고 청사도 들어서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겨둔 땅 보류지라 그래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그 남겨둔 땅 중에 시행자가 공짜로 사업하지는 않죠. 공사비용을 충당해서 가져가는 땅을 뭘 한다고요? 채비지. 그래서 나중에 택지 개발되면 내가 요 땅, 요 땅, 요 땅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자, 채비지, 보류, 명세. 환지기계 정합니다.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토지로 주는 환지를 무슨 A한테 B한테 조성된 토지로 주는 토지로 교환한단 말은 권리를 옮겨준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토지로 권리를 옮겨주는 를 무슨 환지라 그래? 토지로 조성된 토지로 권리를 옮겨주는 환지를 평면환지라 그러죠. 평면환지. 원래 환지 원칙은 평면환지가 원칙이죠. A한테 B한테 C한테 이렇게 주는 거 토지로 주는 환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 수도 있나요? 자, 건물을 지어서 시행자가 건물 지어서 토지 대신 건축물의 일부와 그리고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이런 환지도 가능할까요? 이런 환지를 무슨 환지라고? 건물로 권리를 이전시켜준 환지를 무슨 환지를 한다고요? 입체환지. 그래서 입체환지를 계획할 때는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도 환지계획의 내용이다. 그래서 계획 내용 5가지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는 환지 설계, 두 번째 환지 명세,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리고 입체환지를 할 때는 입체환지 한상. 그러나 무엇은 아니다. 예, 청산금과 환지 예정 지정은 환지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환지계획 내용을 봤습니다. 환지계획 교환할 때 어떻게 줄 거냐?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죠. 자, 원래는 교환할 때 어떻게 줄까요? 원래는 청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은 적응 환지죠. 청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지라 그래요. 적응 환지고. 그리고 조성된 토지로 주는 게 원칙이죠. 평면 환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례로 청산에 문제가 발생하는 증환지도 있고 감환지도 있고 부지정도 있고 그리고 또 평면 환지가 아니라 이제 건물로 주는 입체 환지도 있고 자 그런 것을 이제 특례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환지객 작성 예지 특례 먼저 첫 번째 특례는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대. 자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환지 부지정. 자, 이 D 땅이 너무 과수토지야. 그러니까 이 D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난 땅 안 받을래, 돈 받을래. 뭐 신청에 의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토지 시행자 입장에서 야 D야 너무 과수토지인데 너 좀 너무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차라리 예, 이거 좀 돈 받아라. 뭐 이렇게 예, 동의를 얻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환지 부지정 첫 번째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해서 환지를 해요. 예, 동의. 여기 D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대. 부지정할 수 있대. 부지정, 환지 부정할 수 있대요. 여기서 기억할 거 뭐 기억하셔야 돼?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한 부지정일 때는 뭐고 기억하셔야 돼? 이 경우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해서 부지정할 때는 시행자는 당해 토지에 여기에 당해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누구의 동의도 얻어야 돼?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필요하다. 왜요? 부지정한다는 말은 용의권의 권리도 같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한 부지정할 때는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얻어야 돼요. 이 말은 동의를 얻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차권자 등이 부지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한 부지정은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얻어라.
시험 지문에서 답이 됐던 부분이죠. 동의 또는 신청이 한 부지정. 자, 그럴 때 임차권자 등이시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얻으세요. 자, 그죠? 또 이렇게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면적의 적정화를 위해서 면적을 늘려줄 수도 있나요? 면적을 늘려주는 걸 뭐라고 해? 증환지할 수도 있고 또 면적에 너무 큰 토지는 면적의 적정 줄여줄 수도 있나요? 감환지. 그래서 증환지할 수도 있고 감환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지정할 수도 있고 면적의 적정을 위해서 증환지, 감환지. 이거 다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원래는 적응환지인데 이런 청산하는 이런 특례도 인정하더라. 자, 그리고 또 원래는 토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로 줄 수도 있다고요? 입체 환지할 수도 있대. 입체 환지.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시행자가 사업상 필요하면요. 이제 우리 법에서는 사업상 필요하다 그러면 입체 환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입체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판단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입체한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체환지를 할 때는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입체환지 신청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신청하라고 할 때는 환지 신청하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평면 환지 신청하겠어요? 아니면 입체환지 신청하겠어요? 저 같으면 입찰한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여기다가 상가 지어서 상가 지분권 준다 그러면 저는 상가 지분권 받을 거예요. 안 받고 상가 지분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권 준다 그러면 일반 분양보다 훨씬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 분양권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입체 환지 신청하라면 할 거예요. 그러면 입체 환지 신청을 받아서 해요. 신청. 그러나 토지 소유자, 건축주자 동의를 얻어서 입체 환지 해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입체한지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죠. 입체한지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자 신청 여기 있는 E1, E2, E3가 신청을 해서 저 입체한지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E1, E2, E3에 신청한 E1, E2, E3한테 여기에 대한 구분 수익권 줬어. 만약에 아파트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한테 구분 수익권 주고 나머지 자녀 부분은 누가 처분할 수 있는? 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환자가 입체 환지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분양 들어가. 일반 아파트다 그러면 일반 분양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입체 환지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아. 그래서 가압류자는 입체 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대.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대. 또 어떤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여기 있는 종전 소유 토지 건축물 권리 가액이 입체 한지로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입체 한지로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얼마면 70% 이하이면. 그러니까 짜투리 땅 갖고 덤비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최소 70% 이하이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있죠. 다만 한지전 토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권리 가액에 상관없이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누구는 금액 상관없이 입체 환지 신청할 수 있다고요? 주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구역 내 투자를 해야겠다. 그럴 때는 땅 사라고요? 아니면 쓰러진 판잣집이라서 판잣집을 사야 돼요. 판잣집 사야지. 주택은 권리가액에 상관없이 입체한지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택은 권리가액에 상관없이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신청 대상 제외 이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입체한지 신청 절차를 볼게요. 방금 전에 입체한지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입체한지 신청을 받으려면 뭐 하겠어요? 시행자가 입체한지를 하려고 신청을 받아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신청하라고 통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체한지 하겠습니다라고 토지 소유자 건축주에 통지할 거 아니에요. 통지하고 그리고 또 입체한지를 할 때는 일간 신문에다가
공고까지 해요. 입주한지는 신문에까지 공고를 해. 그러니까 여기는 통지는 누구한테 통지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죠.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까지 공고합니다. 입체 환지할 겁니다라고 공고를 해요. 자, 그러면 입체 환지 신청 기간은 방금 전에 시행자가 통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통지한 날부터 신청 기간은 몇 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라. 그 통지한 날부터 토지소유자 건축을 통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지한 날부터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사이에서 신청 기간을 정하래. 신청 기간을.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여기로 이 개발구역 안에 겁나 많네. 그래서 신청을 뭐 대부분 다 막 이 신청을 하네. 그러면 신청 기간은 30 이상 60일 이내 신청 기간 정했으면 그 신청 기간에서 이제 받을 텐데 너무너무 신청을 많이 해. 그래서 도저히 이 기간 내에 다 처리가 힘들어. 그러면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나요? 그래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신청 기간을 몇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요? 20일 이내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지 신청 기간. 그러면 자, 그러면 대부분의 바람은 원칙은 신청은 누가 하냐면 소유자, 토지 이 안에 있는 토지자, 건축 소유자가 신청하거든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한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신청 기간도 있었지만 그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그러면 소유자가 되려고 지분을 쪼개는 사람도 있을까? 지분을 쪼개는 사람도 있을까? 일명 뭐라고요?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기가 뭐예요? 소유권을 늘리는 방법이지. 소유권을 늘리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 쓰지. 지분 쪼개기. 자, 그러면 소유권을 늘리는 방법은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 예를 들면 하나와 필지가 이렇게 있어. 자, 소유자 한 명이죠.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 분할해서 소유권을 늘려버리는, 세 명을 늘리는. 자,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키워드만 정리합니다. 분할해서 수익권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분할해서 수익자를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수요자가 몇 명 있어요? 한 명. 다가구 주택도, 여러 집 사는 다가구 주택도 수요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요거 단독 다가구는 다 소유자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독 다가구를 구분 수유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 다세주택은 구분 수유가 가능한 주택이죠. 자, 다세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래서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서 수유자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룸 201호, 202호 있는 데다가 다 구분 수유권 인정해서 201호, 202호 수유자가 각각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게 전환하는 방법. 자, 그래서 단독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시키는 방법, 수익권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이 녀서 자, 동일했는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분리시키는 방법. 토지자, 건축물 소유자를 분리시켜서 소유자가 두 명이 되는 방법이에요. 소유권을 늘리는 방법이 지분 쪼개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대지에다가 구분수가 가능한 공동주택 소유자를 늘리는 방법이나 구옥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구분 수요 가능한 공동주택을 지어서 소유자를 늘리는 방법. 한마디로 신축의 증가. 그러면 이게 지분 쪼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는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정비법에서는 분양 제한합니다. 그래서 지분 쪼개기. 그런데 지분 쪼갠다고 해서 수익권을 늘렸다고 그 사람들이 다 자격이 제한받는 건 아니고 기준이 정해됩니다. 우리 개발구역 시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서 공고 공람하잖아요. 공고 공람한 날이나 또는 그 전에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준일을 정했다면 그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이런 지분을 쪼갠 사람이 있으면 한지 지정을 제한합니다. 입주한지 지정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한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지문도 최근 시험에서 지문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지분 쪼개기 하면 뭐 한다고요? 한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지분 쪼개기 하면 한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 지정 제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입체 환지라는 것은 건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여기를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을 주서 환지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으로 환지를 할 거란 얘기예요. 상가가 아니라 주택 지어서 이제 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으로 환지할 때는 나는 몇 채 줄 수 있냐? 내가 여기 지금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3주택 네, 주택을 지어서 준다 그러네. 그러면 주택으로 환지할 때는 이 수요한 주택 수만큼 다 받을 수 있을까? 분양권 다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사후주택 1주택을 받을까? 자,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 있는 대로 다 받을까요? 그러면 혼자 역전될 인생 역전하려고? 예? 땅가격 서울에서 막 만약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서울 강남에서 세 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주택 환지 준다면 세 개 다 받아요? 그러면 세 개 받으면 너무 그 사람만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래서 원래는 주택을 환지할 때는 1주택으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 개 갖고 있어도 다주택이든 공유주택이든 1주택으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죠? 1주택으로 주는 좋은 일인데 너무 좋으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좋아야지. 1주택으로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는 이거 안 물어보겠죠? 자, 근데 또 항상 뭐가 있어요? 소유, 그죠? 예,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대. 있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지역이 있대. 그럼 어떤 지역이겠어요? 뭐 주택 가지고 뭐 이렇게 주택을 많이 받아서 뭐 그게 막 투기가 성행하고 막 그런 우려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오히려 많이 받으면 또 골칫덩어리인 지역도 있잖아요. 자, 주택을 많이 있는 대로 다 받으면 좋은 지역은 인구가 많은 과밀 억제권역이나 그런 지역에서 좋지. 서울이나 이런 지역이 좋지. 지방 같은 데서 뭐 예, 있는 대로 다 받으면 그 뭐 오히려 더 좋습니까? 세금만 많이 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는 신경 안 쓰겠대. 이런 데는 있는 대로 다 줄 수 있대요. 자, 그럼 어디에서는 수요한 주택 수만큼 보답할 수 있을까? 자, 이 블랑크가 뭐겠어요? 이게? 어디? 수도권? 예, 수도권 안에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물론 과밀 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죠.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다. 그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주택을 갖고 있었어 종전에. 근데 좋은 쪽으로 갖고 있었네.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갖고 있는 이런 토지 소유자에게. 그리고 또 누구한테는 있는 대로 줄 수 있어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는 있는 대로 줄 수 있다. 이런 1주택 공급 원칙에 의해 수요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는 거. 자, 그런 부분들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체 환지에 관한 규정은 아직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이 환지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체 환지 바꿈. 그다음에 또 환지 객장할 때 공공시설 용지. 원래 우리 환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다 환지해 준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공공시설이 있었대. 있을 때는 환지 시행자가 환지 계획정할 때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환지 계획은 위치나 면적에 있어서 환지 계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 같은 경우 환지 계획정할 때 비환지도 인정하고 막 그러겠다는 이야기예요. 위치나 왜 공공시설 용지니까 위치나 면적에 있어서 환지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질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여기가 지금 예전에 이 개발구역에 여가 청사가 있었어. 국가 지자체 가지고 있는 청사가 있었어. 근데 이 지역이 이쁘게 땅 만들어지면서 새로 땅이 만들어지면서 동네에 있던 청사 없애버리고 여기에다가 신청사를 다시 지어줬어요. 그럼 신청사는 누가 갖겠어요? 국가 지자체가 가질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신청사 지어줬으니까. 이 신청사가 설치되면서 용도가 폐지돼서 불용이 되는 정례 공공시설 용지는 또 국가 지자체한테 주라고요, 주지 말라고요?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용도 폐지되는 불용이 되는 정례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대체 시설이 설치되면 그 대체 시설은 국가 지자체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체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용도가 폐지돼서 불용이 되는 동네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주지? 국가 지자체한테 주지 말고 이를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여기 있는 토지는 여기 있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해 주란 이야기예요. 대체 시설은 국가 지자체에 줬으니까
이 대체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용도가 폐지돼서 불용이 되는 동네 공공시설은 국가 지자체한테 주지 말고 이를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지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보시고 자, 그다음 또 환지객의 채비지 보류지. 아까 채비지 뭔지 보류지 뭔지 알죠? 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목적,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이지만 목적으로 해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을 뭐란다? 보류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남겨둔 주로 공공시설 빠지는 땅이에요. 보류지. 근데 그 보류지 중에서 시행자가 채비지를 지정하여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채비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보류지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질문. 시행자가 채비지 지정할 거예요. 할 때 채비지 지정할 거예요. 채비지 지정할 때 나중에 끝나면 이거 내가 공사 비용 요만큼 들어갈 거니까 이거 같이 채비지 할 거예요. 지정할 때 한 곳에 집단으로 정하면 시행자 아니면 채비지 지정은 이렇게 부분 지정해야 됩니다. 그죠? 한 곳에 여기가 상업용지로 들어설 땅인데 LH가 이거 내가 다 가져갈게 그러면 LH 나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비 지정은 부분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시행자에게 채비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원래 시행자가 채비 정할 때 환지기금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니까 부분 지정해야 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시행자에게 뭐하게 할 수 있다고요? 채비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질문들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부분들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비지, 불이지, 지정. 자,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환지객 내용 작성 기준 절차. 환지객 작성 절차. 그래서 내용 작성 기준까지 봤어요. 예, 환지객 작성 절차. 여기도 환지객 파트에서 이런 환지객 파트라는 오지선다 중에는 내용 기준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가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요 그림이 환지객이 주겠습니다. 환청 미리 정하는 계획인데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작성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그 환지 계획을 인가받아야 효력.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는 누구한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 계획 인가받냐면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요. 조합을 설립할 때도 지정권자 인가받았고 실시계획 인가도 지정권자지만 환지계획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지정권자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잖아요. 국장이. 그죠? 유일하게 개발법의 인가권자의 지정권자가 아닌 데가 여기란 이야기예요. 여기에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예를 들면 우리 여기가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잖아요. 조합을 설립할 때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지정권자. 그 조합이 설립돼서 시행자가 지정돼서 시행 조합은 실시계획 인가도 지정권자 받잖아요. 근데 이 조합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그 환지계획 인가는 이 지정권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데와 틀리니까 꼭 해야 돼. 지정권자 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그러면 인가받았어. 그 인가받은 환지기 내용을 변경할 거야. 변경할 때도 뭐 한다? 인가받는다. 그런데 이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된다. 경미한 변경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에서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랑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봐도 되는데 그 경미한 변경이 뭡니까? 그래서 경미한 변경이 쭉 나왔죠. 첫 번째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는데 하필 분필로 인해서 하필 분필로 인해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하필 분필 나오면 경미한 변경. 자, 그 다음에 동에 따라서 환지객을 경미한 변경이죠. 동에 따라 변경한다고 하면 이건 뭐 경미하다고 생각해요. 자,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 틀리게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요 문장만 딱 나오면 그 인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환지로 지정된 토지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것 같은. 예, 경미한 변경입니다. 자, 환지로 지정된 토지 건축물을 뭐 할 때? 금전으로 청산하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이게 틀리기 쉬우니까 예, 체크를 한 거예요. 환지 대상인 토지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변경은 뭐 한다고요? 인가 안 받는다.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그래서 환지의 내용, 작성 기준, 그리고 절차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 하나만. 자, 오른쪽 메뉴에 4번 조성된 토지 평가 비교할 거 비교. 아까 수용 방식일 때는 조성된 토지 가격 결정 어떻게 했지? 자, 택지 개발 때 조성된 토지 감정 평가, 모임 평가, 감정 가격이었죠. 근데 한지 방식의 이 조성된 토지 가격 결정은 시행자가 결정. 시행자 지 땅 아니잖아요. 수용 방식 지 땅인 거 지가 결정하면 안 되니까 감정 평가, 모임 평가, 감정 가격인데 한지 방식은 이 시행자가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어떻게 순서가 있네. 어떻게 결정하라고요? 예, 조성 토지, 예, 토지 평가 협의 심의 거쳐서 시행자가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감정 평가업자로 하여금 우리 수용 방식은 요거잖아요. 감정 평가 이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감정 평가 후 토지 평가 협의 심의 거쳐서 시행자가 결정한다. 환지 방식은 감정평가 후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쳐서 누가 결정한다? 시행자가 결정한다. 수용 방식에 예, 조성된 토지 가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시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하고 시행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하게 합니다. 자, 또 체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환지계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환지 정리 좀 하죠.